하겠습니다. 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주일 각자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또 평안한 쉼을 누릴 수 있는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저녁 시간 문학 독서 모임을 통해서 미우라야코의 빙점을 서로 나누고 싶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미우라야코가 빙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를 바로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유명한 미우라야코의 빙점인데요. 이 빙점을 유명한 만큼 많이도 읽으셨지만 또 안 읽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미리 광고한 것처럼 줄거리를 읽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들어보시고 좀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래전에 읽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빙점 해동에 나와 있는 요약본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소설 빙점 줄거리 1946년 7월 21일 카미카와 신사의 여름 축제일 오후 아사히카와 시외 가구라초의 견본님 옆에 있는 스지구치 병원장 저택의 응접실에서 스지구치 게이조의 아내 나츠에가 집으로 방문한 스지구치 병원의 젊은 안과 의사 무라이 야소를 만나고 있었다. 나츠에게 구애하고 있는 무라이. 그것을 거부하면서도 감미로운 죄의 유혹을 즐기고 있던 나츠에는 응접실에 들어온 3살짜리 딸 루리코에게 밖에서 나가서 놀라고 말한다. 선생님 미워, 엄마도 미워, 아무도 루리코랑 안 놀아주고 등을 획 돌리고 뛰쳐나간 루리코는 우연히 지나가던 처음 보는 남자 사이시 스치오를 따라가 비에이 강가에서 목이 졸려 살해당하고 만다. 사이시는 근처에 사는 일용직 노동자였는데 아내가 어린 아기를 남겨두고 죽은 이후로 아기 울음소리에 신경쇠약이 되어 있었다. 사이 씨는 체포된 후 유치장에서 목을 메어 죽는다. 사건 후 나츠의 남편 스지구치 게이조는 나츠에와 무라이가 루리코를 죽인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성경 말씀을 실천하려는 위선과 아내에 대한 배신감에 자기 딸을 죽인 범인 사이시 스치오가 남기고 간 아기를 데려다 키우려 한다. 친구인 산부인과 의사 다카기에게 부탁해서 사이시 스치오의 딸을 유아원에서 받아 아내에게는 내막을 알리지 않고 키우게 함으로 복수한다. 나스에는 그 아기를 요코라 이름 짓고 예뻐하는데 게이조는 요코를 호적에 올리는 것을 망설이고 요코를 품에 안지도 않는다. 요코가 건강하게 자라 초등학교 1학년이 된 12월 어느 날 나츠에는 게이조의 일기장에 띄워져 있는 메모 쪽지에서 요코가 루리코를 죽인 사이시의 딸인 것을 알고 충격을 받고 때마침 학교에서 귀가한 요코의 목을 조른다. 요코짱, 엄마랑 같이 죽자. 철저히 믿고 있었던 엄마에게 목을 졸린 요코는 집을 나가 나츠의 친구인 일본 무용선생 후지오 다스코를 찾아가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외로움을 알게 된다. 드디어 나스에의 요코에 대한 음습한 괴롭힘이 시작된다. 학예회에서 입을 흰 옷을 만들어주지 않아 요코 혼자만 빨간 옷을 입고 춤을 추게도 한다. 한편 나스에는 결핵이 치유된 무라이 야스오와 재회하고 게이조를 배신하기 위해 게이조의 교토 여행에 동반하기로 한 계획을 직전에 취소하는데 그날 게이조가 타고 가던 세이칸 연락선 도야마루호가 태풍으로 좌초 전복된다. 침몰하는 배 안에서 게이조는 구명복 끈이 끊어져 울고 있는 여성에게 자신의 구명복을 건네고 죽어간 선교사의 모습을 눈앞에서 보고 깊은 충격을 받는다. 게이조는 기적적으로 생還해서 새롭게 살기를 원했으나 여전히 나스에를 믿지 못하는 번뇌 가운데 성경을 읽기 시작한다. 나스에가 급식비를 주지 않아 곤란했던 요코는 4학년이 되어 우유 배달을 시작하는데 어느 눈보라치는 날 몰래 엿듣게 된 우유 보급소 부부의 대화에서 자신이 스지구치가의 입양된 아이였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한편 청년기에 접어든 도오루는 요코를 이성으로 의식하기 시작한다.
그것을 눈치챈 나스에는 결국 요코의 일로 게이조와 다투던 중 요코 출생의 비밀을 알고 있었다며 게이조를 추궁한다. 비밀이 알려진 것에 놀라면서도 게이조는 무라이와의 관계를 지적하고 응수해 두 사람은 격렬하게 언쟁한다. 그런데 도오루는 그것을 엿듣고 요코와 부모의 비밀에 큰 충격을 받아 대학을 졸업하면 요코와 결혼하겠다고 선언하며 방문에 무단 입실 금지라고 붙이고 고교 입시 답안을 백지로 제출한다. 부모를 징벌하여 요코에게 사과했다고 생각한 도오루는 다음해 고교에 들어가고 홋카이도 대학 의과대학에 진학한다. 1년 후 요코는 중학교 졸업식에서 답사를 하게 되는데 요코가 단에 올라 펼쳐본 답사는 나츠에 의해 백지로 바뀌어 있었다. 요코는 도오루가 데려온 홋카이도 대학 같은 방 친구 기타하라 구니오와 만나 서로 둘도 없이 소중한 존재로 사랑하기 원하는 바람을 갖게 된다. 두 사람 사이를 벌어지게 하려는 나스에의 심술궂은 말에 현혹되어 요코는 기타하라를 오해하기도 하지만 결국 두 사람은 사랑을 확인해 간다. 그러나 자신이 입양되었다는 것을 요코가 초등학교 때부터 자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도오루는 오빠이면서 동시에 연인이 되기를 원하여 요코에게 프로포즈한다. 크리스마스 이브 때 도오루는 요코에게 선물할 반지를 사서 귀가하는데 그때 마침 기타하라도 요코를 찾아온다. 요코가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은 기타하라였음을 알게 된 도오루는 메모를 남기고 지가사키의 할아버지 집으로 여행을 떠난다. 나스에는 아름답게 성장한 요코를 질투하고 기타하라의 마음을 훔치려 하지만 엄마라는 존재를 신성시하는 기타하라에게 거절당하고 굴욕을 느낀다. 해가 바뀌어 1965년 1월 14일, 나스에는 자신만 괴로운 것은 불공평하다. 요코도 괴로워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기타하라 앞에서 요코의 비밀을 폭로한다. 요코는 그때까지 엄마에게 아무리 매정하게 당해도 자신만 바르게 살아가면 그것으로 괜찮다고 생각하며 더럽혀지지 않고 삐뚤어지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밝게 살아왔다. 그러나 자신은 순진무구하다는 마음의 지주가 너는 살인범의 딸이다라는 말로 붕괴된다. 요코는 자기라고 하는 존재가 이 가족에게 서로 미워하고 비판하게 하는 고통의 원흉이었음을 아는 것과 함께 피 속에 흐르는 죄를 자각하며 일거에 살아갈 지주를 잃고 깊은 외로움 안에서 마음이 얼어가는 것을 느낀다. 요코는 용서할 권위가 있는 존재를 구하면서도 찾지 못하고 죽어서 죄를 없앨 수 있다면 하고 루리코가 살해당했던 강변에서 수면제를 복용하고 눈 위에 쓰러진다. 어쩐지 불길한 예감 때문에 아사히카와에 돌아온 도오루가 요코의 유서를 찾는다. 창가에서 발견된 요코는 이미 위세척을 하고 캠퍼 주사를 맞은 상태였다. 게이조가 열심히 치료를 하지만 요코는 창백한 얼굴로 계속 잠들어 있다. 그때 달려온 다카기는 요코가 사이시의 딸이 아니고 홋카이도 대학의 학생이었던 나카가와 미스오가 하숙집 딸인 미스이 게이코와 불륜을 저질러 태어나게 된 아이였다는 사실을 고백한다. 게이조는 계속 혼수 상태인 요코 앞에서 처음으로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을 몰랐다고 생각한다. 사흘째 되는 날 주사 바늘에 찔린 요코가 반응을 보인다. 게이조가 맥을 짚어보니 미약하지만 정확하게 맥박이 뛰고 있었다. 이게 빙점의 줄거리. 미우라 야코 전문가인 모리시타 다찌 선생이 요약한 줄거리입니다. 자, 오늘 빙점 어떻게 빙점을 이해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음, 또 나눌 것이 많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그래서 돌아가시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편하게 누가 말씀하실래요? 네, 제가 입을 떼겠습니다. 네. 좀 제가 뭐 급하게 이렇게 주문해서 읽은 지 몇 시간 안 됐거든요. 따끈따끈하게 읽었는데. 예. 그래 이제 빙점 생각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이 여는 그 지점, 그걸 이제 빙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남편은 아내 불륜 때문에 마음이 열고 아내는
남편이 자신을 속이고 원수의 딸을 데려다가 키우게 하는 걸 나중에 알고서 그 마음이 열고, 또 아들은 부모들이 그 윤리적으로 살지 못하는 자신의 부모들이 훌륭한 부모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그 지지면서 마음이 열어보는, 또 요코는, 주인공인 요코는 자신의 그 어떤 정체를 나중에 자신의 그 남자친구 앞에서 엄마가 밝히는 그 지점에서 마음이 열어보는 그런 빙점들을 발견했고요. 또 저 개인적으로도 어린 시절에 부모님들이 싸우면 이제 마음이 이렇게 얼어가지고 아주 냉담해지는 그런 빙점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뭐 커서도 그런 지점이 있지만은 어렸을 때 그런 빙점의 지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빙점을 이제 마음이 어는 점인데, 사실 이제 그 빙점을 이제 녹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사실은 이제 이 빙점에 또 메시지가 담겨져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 병원 원장인 그 게이조, 스즈구치 게이조와 이제 나츠에라는 부부가 있어요. 사실 이 부부의 문제 때문에 일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 그 병원, 스지구치 병원의 안과 의사로 있는 무라이 야스오라는 독신, 잘생긴 키 큰, 그 삼각관계로 시작이 돼요, 사실. 예. 자, 그 부부에게 문제가 없었다면 이 무라이가, 그 안과 의사가 아무리 유혹해와도 아마 나츠에가 거절을 했을 텐데, 그 부부에게 사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안과 의사가 그 사이를 침투할 빌미를 제공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또 다른 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도 이제 이 빙점을 뭐 알기는 오래전에 알았고 읽어보려고 좀 마음을 먹었었는데 계속 미루다가 이번 기회에 이제 읽었는데 아주 재미있게 읽었어요. 그 사실은 전체 이거 플롯은 보면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닌데 그걸 이제 진짜 이렇게 소설가다운 그런 필치로 이렇게 잘 이렇게 재미있게 또 심리 묘사 이런 것 갖다가 잘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걸 보고는 역시 이게 그만한 이게 상을 탈 만한 그런 작품이다. 이런 좀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상상력을 펼쳐가지고 인간의 어떤 그 죄성 이런 것을 이렇게 여러 사람의 어떤 그런 죄성을 갖다가 또 다양한 입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 좋은 작품이다. 그러니까 좋은 작품이니까 뭐 이게 이제 상도 받고 상금도 많이 받고 있는데 어, 그러면서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미우라 야코가 생각하는 인간의 어떤 그 죄성 이런 것을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만 보면은 이게 여기도 이제 쭉 보면 다 이제 느끼겠지만 뭐 이게 큰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시작된 게 아니고 조그마한 의혹 이제 이런 거 자꾸 이제 불신 이렇게 하면서 그런 걸 좀 이렇게 감추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일이 진전되고 하는 이런 것을 보면서 그래서 그 심리 묘사라든지 이런 게 좀 잘 돼 있다. 특히 이제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어쨌든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예. 그 이제 이 빙점이 그 드라마로, 텔레비전 드라마로도 만들어지고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일본에서. 그리고 또 한국에서도 드라마하고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그 정도로 이제 인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영화하고 드라마로 본 분들은 이걸 막장 드라마로 기억을 하더라고요. 어, 네. 왜냐면은 일단 시청률을 높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 그런 어떤 그 막장 소재를 더 이제 극대화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부각시켜서 재미가 있어야 이제 시청률이 높아지고 또 관객들이 보러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실은 보고 본 이제 관객들,
책을 읽지 않고 그런 분들은 사실은 중학교 때 뭐 봤다는 분, 뭐 젊어서 봤다는 분 계시는데 지금까지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도 그런 장면들, 그런 메시지, 그런 모습들만 기억을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이 빙점은 처음 시작부터 이 저술 목적이 선교다.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깜짝 놀라요. 어떻게 그런 내용이 담겨 있냐는 거예요. 근데 책을 읽어본 분들은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다음 달에 할 빙점 해동을 보게 되면은 어째서 이 빙점이 선교 문학이라고 할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재밌게 읽어도 재밌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말까지 제가 들어봤어요. 한국이 지금 막장 드라마가 그 유명하거든, 일본에서도. 네, 그래서 그냥 고유명사 그대로 막장 드라마 이렇게 해요, 일본에서도. 네, 그 아침 드라마, 불륜 드라마를 막창 드라마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막창 드라마의 그 소재들이 대부분 뭐예요? 불륜이죠, 대표적인 불륜. 그리고 삼각관계, 그다음에 뭐 출생의 비밀, 막 이런 거잖아요. 나중에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뭐 자식이라고 그러고 막. 그런 소재들이 60년대에 이 빙점에 다 있다는 거죠. 그런 소재가. 막장 드라마의 소재가 벌써 그 빙점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한국의 막장 드라마의 원조가 빙점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읽어도 사실 재밌잖아요. 예. 그 첫 번째 장면부터 막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잖아요. 그, 예? 그, 쓰지그치 병원 원장 부인 나스에 아주 절세 미인으로 묘사가 되거든요. 예, 미인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피아니스트예요. 아니, 피아노 전공. 피아노, 대학 때 피아노 전공이에요. 예. 그런 이제 부인과 그다음에 이제 그 잘생기고 키도 큰 또 실력도 있어 의술도 뛰어나요. 그래서 안과 의사인 무라이 야스오 두 사람의 그 응접실 안에서 지금 밀당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 모습이 되게 그 드라마로 어, 영화로 보면은 굉장히 막그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가슴 두근거리게 하잖아요. 책을 읽어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들어와요? 하루 일찍 예, 귀가한 남편이 이제 오죠. 예, 세 사람이 등장을 한단 말이죠. 예, 요거를 한번 잘 그, 떠올려 보면은 그 패러디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게 사실은 예,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창세기의 첫 부분을 패러디했다고. 지금 무라이가 나츠를 유혹하잖아요.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것처럼. 예. 그래서 그렇게 그 미우라가 쓸 때 아마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원죄를 다뤄야 되니까 그 하와가 처음 죄를 짓는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이제 성경을 연상해서 패러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그렇게 따져가 보면 굉장히 재밌는 대목들이 많거든요. 그건 이제 아마 빙점 해동을 읽으면 더 구체적으로 다음 달에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여하튼 재밌어요. 일단 빙점은 너무 재밌고요. 그다음에 그 한번 읽으면은 그냥 빠져서 쭉 끝까지 중단하지 못하고 쭉 읽게 되는 그런 재미가 있어요. 그게 굉장히 어, 첫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데뷔작이잖아요, 미라야코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고요. 어렵지도 않고. 그래서 아마 731편이 응모했는데 그중 1등이 당선된 거예요. 아마추어 프로 할 것 없이 아사히 신문 지금도 있잖아요. 아사히 신문. 1963년이 아사히 신문 오사카 본사 설립 85주년. 1963년이요. 그리고 도쿄 본사 설립 75주년. 이게 딱 더블로 겹쳤대요. 그래가지고 대대적으로 천만행 현상 소설을 모집을 하는데 조건이 좀 좋았어. 일단 상금이 엄청나요. 상금이 그때 60년대 중반에 천만행이면 지금 얼마쯤 될까요?
지금 이제 그냥 단순 환율로 계산해도 지금 우리 한국 돈은 1억이에요. 1억도 많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1,000만 원이에요. 60년대 중반에. 얼마쯤 해당될까요? 10억. 10억? 네. 10억도 엄청난 거죠, 지금. 한 20억대, 한 몇십억 딱, 되겠네. 네, 교수님 딱 20억이에요. 음. 네, 그걸 계산했더라고요. 네, 20억이에요. 우리 한국 돈 20억 원. 네, 2억엔 정도. 엄청난 거죠. 그 이후에 1,000만 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뭐 아사히 신문도 돈도 많았겠고 뭐 특별히 대대적으로 그렇게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조건이 또 아마추어 프로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응모할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전국에서 이제 아마 프로 다 해서 731편 응모가 됐대요. 그 중에서 이제 1등으로 당선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그런 어떤 1등으로 당선이 돼도 현상 소설에 1등으로 당선이 된 사람들 중에도 그때 한번 반짝하고 그 이후에 더 좋은 작품을 못 써가지고 묻히는 작가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걸 시작으로 해가지고 계속 그냥 베스트셀러예요. 35년간. 이것도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빙점이 그냥 우연히 한 작품 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곧 3월에 이제 제 책이 나올 텐데 미우라 아야코의 이제 생애를 다룬 책이거든요. 출생부터 소천까지 미우라 아야코의 길 따라서라는 책인데 그걸 보시면은 이제 미우라 아야코가 어렸을 때 어떤 환경에서 자랐고 누구 어떤 사람을 만났고 사실은 저는 이제 어떤 작가의 책을 접하면은 그분의 그 작가의 생애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사실은 작가들은 자기가 경험한 거를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생애를 알게 되면은 그 작품이 더 잘 이해가 돼요. 그래서 미우라 아야코의 생애를 쭉 다행히도 미우라 아야코는 자기의 자서전을 소설 형식으로 남겨놨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이제 길은 여기에만 그 많이 읽고 그다음에 결혼 생활한 이 질그릇에도 이 두 권이 주로 이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출생부터 소학교 졸업까지 그다음에 여학교부터 어, 교사직을 그만둘 때까지 그 길은 여기에 앞에 두 권이 더 있어요. 풀의 노래하고 돌멩이의 노래라 자전 소설이 있어요. 그런 거가 이제 한국에 없기 때문에 제가 다 번역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순서대로 쭉 이렇게 일생을 다룬 책이 곧 나올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분 빙점에 대해서. 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게 그 미우라 아야코의 그 글들이 굉장히 그 개개인의 그 심리라든지 남자나 여자의 어떤 내면 세계를 이렇게 잘 묘사하고 정말 이야기가 쏙 빠지게 이렇게 해서 저도 이렇게 놓지를 못했는데 특별히 이제 그 지점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인간의 그 재성, 내면에 있는 그 재성들을 끄집어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을 가진 것 같고 또 여기 보면 굉장히 그 주인공의 가정이 외면적으로 보면 굉장히 행복하고 굉장히 갖춰진 그런 가정이지만 내면에 이렇게 많은 갈등과 어려움과 이런 것들이 있는 거 보면서 우리 보통 가정 사역 이렇게 할 때부터 어떤 가정도 문제 없는 가정이 없다라는 라고 하는데 정말 이 가정도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스럽지만 이런 내면의 그런 인간의 재성 때문에 서로 오해하고 또 오해가 증폭이 되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이 만들어지는 것들 특별히 이제 끝에 그 여기 닭가기가 그 욕구의 출생을 이야기할 때 자기가 정말 잘못했다 하면서 원래 그 재수의 아들이 아니고 그렇게 의대생의 자녀인 것들을 고백했을 때 저는 설마 이제 이것이 밝혀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그것들을 신뢰하고 했지만 결국은 그게 이렇게 밝혀지면서 어, 자기가 한 엄청난 거짓말로 인해서 이렇게 이 굉장히 욕구의 죽음에 이르게 될 그런 상황까지 온 것들을 보면서
그런 심리를 묘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굉장히 놀랍고 또 그 속에 우리 모두가 있는 인간의 재성, 결국 우리가 아무리 진실하다 해도 그 진실은 어떻게 보면 다른 거짓으로 포장될 수도 있고 우리 내면은 항상 재성이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미우라야코는 그걸 이렇게 계속적으로 좀 고발하는 형식의 그런 빙점을 쓰지 않나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보신 것 같아요. 그 등장인물 그 심지어 요코는 그 이제 굉장히 그 올바르게 살려고 했던 주인공이잖아요, 사실은. 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죄가 발견되잖아요. 근데 이제 음, 그 죄가 사실은 살인범의 딸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 이제 무너졌는데 이제 나중에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네. 결국은 그 살인범의 딸은 아니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까지 가겠어요? 아담과 이브. 그렇죠. 아담과 이브로 가죠. 그리고 아담과 이브에게서 출생한 첫 번째 인간다운 인간인 가인이 동생을 아벨을 죽인 살인자잖아. 그래서 사실 그 피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다 흐르고 있잖아요. 그것까지도 이제 나중에 속빙점에 아마 그건 나올 것 같은데 네, 그렇게까지 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딱 알게 되면은 독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 다 죄인이네. 그 죄의식을 느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사실은 미우라 알코가 가장 원하는 거예요. 이런 외 막장 드라마 소재를 주로 이제 빅점 말고도요, 다른 소설들도 이런 불륜을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소재로 쓰거든요. 그런 의도가 있어요. 물론 재미도 줄 수 있겠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실제 목적은 독자들이 그런 것을 보고 그 등장인물들의 그런 속성들이 독자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코가 그렇게 성실하게 잘 살아왔는데 결국 요코 자신도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독자들도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목적을 두고 그런 예, 불륜의 소재를 활용하는 거예요. 사실 일본 사람들은요, 물어보면 자기는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의 그 죄의 개념이 다르죠. 예.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제 관계가 멀어졌다. 이런 거는 뭐 생각지도 못하거든요. 그런 게 이제 죄라고 하면 설명이 이해를 못해 그런 설명을. 예. 그리고 이제 도덕적인 어떤 법률, 뭐 그다음에 교통 규칙, 뭐 이런 걸 이제 범한 거를 이제 죄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정도 수준에서. 그리고 이제 성경이 말하는 그런 죄는 이해를 못해요, 사실은. 예.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소설을 통해서 일본 사람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 이제 목적을 가지고 그런 사건들을 이제 소재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미우라야코의 그런 소설 작품들을 통해서 에세이도 포함해서 어, 일본 사람들을 제일 잘할 거 아니에요, 일본 사람이. 해외 선교사들이 일본 사람들 얼마나 잘 알겠어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일본 사람이 이 일본 문학을 가지고 일본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기 위해다는 거. 이거 자체가 놀라운 거잖아요. 예. 지금도 그 효과가 있고요. 결과물이 지금까지 쭉 열매가 맺어져 왔고, 전도 열매들이.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미우라이코 독서회가 전국에서 활동하면서 그런 일들을 계속 계승해서 하고 있잖아요. 이 자체가 참 놀라운 거죠. 그래서 네, 인물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좀그 심층적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네, 교수님. 아니,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등장인물 있잖아요. 아, 그래요, 등장인물. 남편, 의사, 남편, 부인, 그다음에 요코, 도루, 뭐 다카기 의사, 또 저기 다츠코 무용 선생, 뭐 한 사람 한 사람 그 인물에 다 뭔가가 있거든요. 그런 걸 찾아보시는 네. 거예요. 저는 이제 그 길은여기에 그걸 읽고 좀 이제 그냥 감동을 조금 받았거든요. 아, 이런 분이구나. 근데 오늘 지금 우리 그 목사님 말씀을 이제 들으니까 아, 일본 사람들이 왜 예수를 잘 안 믿느냐 할 때 제의식을 이제 좀 근본적인 의미에서의 제의식을 안 가지고 있다.
내가 뭐 규칙을 잘 못 지키는 어느 누구 개인의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가질지 몰라도 안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제 미우라고야 보여준 것을 보면 이거는 누구나 다 근본적으로 죄인인 것 같아 하는 걸 느끼게 만들어 가지고,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죄인이라면 여기서 벗어나는 길이 어디 있겠는가 하니까 초월자를 찾아라. 그런 뜻으로 이제 해서 이제 전도를 한다 이거 아닌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럼 죄인이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은 죄를 용서해주는 구원자가 필요가 없어요. 없죠. 이제 네.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그럼 괜찮다고 나는 괜찮다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죄인이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당연히, 예. 구원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괜히 미안한 거예요. 예.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자각을 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그러면 이제 이 죄 어떻게 해야 되지? 결국 성경을 읽게 해요. 성경으로 안내를 해요. 그리고 교회로 안내를 해요. 그런 식으로 해서 결신자가 생긴다는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서양 같은 경우는 이미 기독교가 들어와서 했기 때문에 이제 그걸 할 수가 없는데, 서양은 지금 기독교를 떠난단 말입니다. 그렇죠? 뭐 또 한국도 마찬가지고 떠나는데, 그럼 기독교를 떠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질문할 때, 제가 이제 그 미국의 그 교환 교수로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신학교에 간 적이 있어요. 그때 GTU라고 그레지트 시올로지컬 유니언이라고 하는, 그게 이제 한국 사람이 이제 박사 학위를 받는데 논문 제목이 이제 내용이 뭐냐 하면은 무신론이 어떻게 나타나서 어떻게 발전하는가 하는 이걸 갖다가 썼어요. 그런데 그때 그 내용이 뭐냐 하니까 무신론은 옛날에는 없었다 이거야. 어떤 형태든지 간에 신이 뭐 다신론이든 많고 했지 무신론은 없었는데, 그런데 현대에 와서 무신론이 발생하는데, 이 무신론은 현대에서 발생한 무신론은 뭐냐 하면은 신이 존재론적으로 없다 하는 걸 증명해서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신이 세계를 설명하는데 필요가 없다. 과학이 딱 발달하니까 신 없어도 세계를 다 설명할 수가 있다. 그럼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신이 없으면은 기원도 모르겠고 이제 이게 설명할 필요가 있는 그런 무지를 갖고 있는데, 이제는 그 무지함은 과학이 다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돼 가거든요. 그러면 한국도 이제 그렇게 갈 것이냐? 그걸 제가 좀 아직 확실치 않아요. 만약에 그렇게 간다면 지금 미우라할거 방식의 그 가지고는 전도하기 힘들다 이거 아닙니까? 일본은 딱 맞겠네요. 맞는 것이 보이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어떻게 이걸 해야 되느냐 할 때, 제가 이제 한번 어떤 교수님한테 한국은 계몽주의가 이제 옵니다 이랬거든요. 계몽주의가 왜 프랑스는, 유럽은 계몽주의가 볼테르가 영국을 가서 뉴턴 전집을 보면서 과학적 이성주의가 필요하다 하면서부터 이제 유럽의 계몽주의가 시작돼요. 과학의 발달과 더불어 시작되는데, 한국은 제가 졸업할 때가 74년도 졸업했는데 73년도에 그때 이제 카이스트가 쓰고 키스트가 쓰고 원자력 연구소가 이제 좀 확대해 가지고 쓰기 시작하고 국방과학 연구소가 썼어요. 그때 72, 3년. 그때 미국의 외국에 있는 대거 과학자들이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우리 전자공학 한 동기들은 사실 저도 졸업하니까 취직할 데가 없어. 그때 이제 어디로 갔냐 하면 연구소로 가서 이제 했어요. 그때 한국에는 저는 본격적으로 이제 과학 기술이 시작된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우리한테는 뭐냐면 동도석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돌을 가지고 있고, 그럼 서양의 과학은 뭐냐? 이거는 진리 탐구하고는 관계없고, 이거는 도구다. 그렇죠? 그러니까 도구면 어떻게 하냐면, 과학은 진리와 관계없으니까,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종교에 대한 침해를 못 합니다. 그런데 과학이 한참 발달하니까 지금은 이제 완전히 인공지능부터 해가지고, 진화론 해가지고 아주 발달하니까, 이제 비로소, 한국은 이제 서구의 과학적 이성주의가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계몽주의가 시작해.
그러면 서구에는 계몽주의가 시작하자 기독교가 급격하게 이제 내리막길로 걷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사회적 이유도 있지만은 이제 이성적으로 기독교가 아주 쇠퇴하게 될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요. 이제 계몽주의가 왔다 이거야. 그동안 우리는 모르고 어쨌든 막 심리적으로 막 이래가 뭐 교인만 생각시키면 된다 생각했거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가운데 미우라야코 책은 전도에 어떤 효과가 있겠는가 이 생각이 지금 제가 들었어요. 한국을 이렇게 저는 한국을 이렇게 바라봐요. 이제는 계몽주의가 들어와서 이제는 뒤로 돌리기 힘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요즘 그 페이스북에 네, 유신 진화론으로 지금 논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그리고 이제 몇 년 전부터 과학과 신학의 대화라는 단체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과학과 신학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과학이 오히려 신학을 더 보충해준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추세로 많이 되고 지금 있고. 이제 최양수 목사님 그 어떻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저도 그래서 이제 과학과 신학을 어때 저는 유신 진화론은 그걸 이제 이,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예, 그래서 또 뮤라 할 거에 대해서 이 빅점에 그래서 이제 대해서 이런 상황에 미우라 아야코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싶어서 일본에서는 이제 선교 문학으로 충분히 활용이 되고 있고요. 한국에서는 이제 한국이 개발을 해야죠. 예, 한국 사람이 개발. 저는 이제 김 교수님 이야기를 또 들으면서 제가 그동안에 이제 소위 이제 소설로 대표되는 이제 문학 작품에 대한 이해, 이게 젊을 때하고 지금 많이 달라졌다는 걸 좀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아울러서 지금도 계속해서 문학 작품은 중요한 꼭 이제 성교 어떤 문학이 아니라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탁월한 하나의 분야다. 저는 그걸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젊었을 때는 소설도 좀 읽고 하긴 했는데, 그때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건 다 픽션인데, 이걸 사람들이 그래 읽고, 뭐, 그래 감동을 받고, 뭐, 그래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좀 이해가 안 됐죠. 그런데 이제 그래도 소설 보면은 참 재미가 있고 하는 이제 그런 기억이 있고 해가지고 그때 뭐 나름대로 뭐 이런 책들을 저는 좀 봤는데 제가 이제 교회를 이제 2000년도 이제 그 교회를 이제 개척을 울산에서 했거든요. 그때 이제 어, 독서 스쿨이라고 이제 이미 기존에 이제 컨텐츠가 있는 거기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도서 스쿨 하면서 이런저런 이제 책을 다양하게 또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데 지도한 이제 목사님이 문학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문학은 딴 게 아니고 인간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너무 중요한 툴이다. 그러고 가만 보니까 다 그런 거예요. 소설이라고 하는 자체가. 여러 가지를 이제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주된 것이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서로 이제 묘사하고 있는 것이 이제 문학 작품이다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는 진짜 문학 작품이 그냥 하나의 그냥 상상력에 의한 그런 뭐 창작물이 아니라 인간을 갖다가 어떻게 이제 그 작가가 이해를 하고 묘사를 하고 있는가. 그런데 그게 이제 작가 나름대로의 어떤 그 철학이 이제 있고 이제 그렇게 하긴 하지만 일단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 공통되는 어떤 그런 심리라든지 뭐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보면은 뭐 죄성이라든지 또 하나님의 은혜라든지 여러 가지 인간의 관계라든지 이런 게 역동적으로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우리가 다 이렇게 읽다 보면 의외로 성경책을 우리가 읽을 때와 또 다른 그 인간에 대한 이해. 그렇다 해가지고 그 작가들이 쓰는 게 그 인간의 어떤 모습이 다 성경적이다 이렇게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현상학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특히 이제 우리 불륜 이런 걸 많이 좀 다루는 이제 그런 이제 소재를 많이 이제 쓰는데 그게 인간의 상당히 어떤 그 보편적인 어떤 죄성을 드러내는 하나의 좋은 그 대표적인 하나의 주제가 되지 않는가 이런 좀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이제 문학 작품을 사실 이제 고전적인 어떤 그런 문학 작품을 좀 중심으로 해서 요즘 또 이제 좋은 그런 문학 작품들 갖다가 좀 이렇게 잘 이렇게 읽어보는 건 참 그 좋겠다 하는 그런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청년 때 읽었던 그 책들 가운데 아이고 그 누가 잠깐 갑자기 어 그 이념 그 문제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한 잠깐 이름 갑자기 이제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그 하여튼 뭐 그런 책들도 이제 쭉 보면서 아 이게 참 꼭 이제 어떤 그 인간관계 이런 것뿐만 아니라 어떤 그 정치적인 문제, 어떤 이념적인 문제 이런 것도 그 소설 안에 녹여내 가지고 다양하게 이제 표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 제가 너무 그걸 몰랐구나 이런 걸 생각하면서 지금이라도 네. 뭐 한 달에 한 권이라도 좀 좋은 그 문학 작품을 꾸준히 읽어가는 것이 훨씬 우리의 어떤 인간 이해에 대한 도움이 되겠다는 이런 걸 많이 또 자각하고 좀 그렇게 이제 그런 작품들 좀 읽으려고 노력하는데 마침 또 이렇게 좋은 기회가 돼가지고 이런 기회를 잘 살려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아까 내가 이제 권성명 선생님하고도 얘기했지만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이 모임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방향을 잡아가면 어떨까 하는 이제 좋은 좀 생각도 이제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 사실은 이제 그 이런 독서 모임이 여러 가지 그 형태로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지금 뭐 한국 교회 성도들이 그 지적 수준이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교회는 일방적으로 목사 설교만 듣거든요. 네. 자기 말할 기회가 잘 없어요. 음, 그래서 이제 그 나눔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 요즘 말하고 싶어 하거든요, 사람들이. 네. 근데 그 말할 공간이 사실 없고 누가 말할 기회를 잘 안 주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이렇게 독서 책을 한 권 읽고 자연스럽게 나누게 하면은요, 굉장히 말도 조리게 잘하고요. 그리고 그 나눔을 통해서 서로 배우거든요. 이 독서 모임이 그래서 지금 한국에도 전도가 이제 옛날처럼 일방적으로 안 되거든요. 네. 일방적으로 그 불신자한테 가서 전도하면 그 완전히 그냥 그 기독교인을 전도하는 사람을 그 미친 사람 취급해요. 거의 뭐 사이비 이단 그렇게 취급해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한국에서 전도가 가능한 방법이 독서회 형식이래요. 책을 읽고 호심탄회하게 질문하고 답하고 예, 느낌을 나누고 하는 그런 모임을 통해서 사실은 결신이 이루어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도 안 된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독서 모임을 통해서 전도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런 모임들이 다양한 형태로 크리스찬 이제 뭐 기존 성도들한테도 신앙의 유익을 줄 수 있죠. 소설들이 사실 그런 책들도 있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양육 문학으로서 독서 모임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전도하기 위해서 그런 전도 를 목적으로 하는 독서 모임도 필요하고 그런 다양한 형태 여하튼 교인들이 책을 너무 안 읽어요. 제가 아는 이제 불신자들 그룹인데 심지어 철학 막 두꺼운 그런 어려운 책들 철학을 돈 주고 내서 배우고 그리고 뭐 문학 서적 그런 두꺼운 책들을 문화센터에 가서 배우고 얼마나 열심히 책을 읽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하고 기독교인들이 대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독서를 좀 더 많이 해야 된다. 다양한 형태의 독서 모임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마음이 저는 간절합니다. 예, 또 다른 분들. 우리 조장님 이야기 하셨는데 한번 이야기 한번 하시죠. 행복한 감자 우리 조장님. 예, 우선은 책을 못 읽어서 말씀을 잘 못 드리겠고요. 다음 달에 꼭 읽고 참석을 하겠습니다. 근데 한동안 요번 달 동안은 관련 문제로 막 저희들 안에 교류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참석하고 이런 게 좀 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하고 생각했을 때는 지금 이제 뭐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해서 진리가 파편화된 그런 걸 이제 많이 얘기하는데 또 반면에 또 다른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메타 내러티브에서 유럽 신화가 그 영화 쪽에서 많이 이렇게 지금 득세를 하거든요. 영화 나오는 것들 보면은 유럽 신화를 그 모티브로 해서
그 무슨 마블 영화인가요? 그런 영화들이 엄청 나옵니다, 지금. 그런 얘기는 이제 메타 내러티브가 통한다는 얘기인데, 그런 토론, 측면에도 이제 기독교도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잘 이렇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고, 또 이런 소설도 어떤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 뭐 포스트 모던이라고 해서 이제 교회가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그와 반면에 세상에 또 유럽 신화나 그런 것을 통해서 메타 내러티브를 또 사용을 하기 때문에 교회도 그런 측면에서 그런 성경의 서사들, 또 뭐 미우라 야고도 그런 것들 얘기하는데,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 시대에 접목하면 먹힌다는 얘기죠. 영화와 그런 것들이 먹힌다는 거는 또 그런 부분들도 먹힐 수 있다는 그런 측면이고요. 또 빙점과 연결해서는 저는 그 빙점을 읽으면서 이제 막장 드라마 얘기하고 그렇게 하면서 톨스토이가 안나 카레니나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안나 카레니나에서도 주인공이 불륜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후반부에 그 레빈이 나와서 하나님께 대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드러내죠. 어떤 뭐 농사를 짓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신과의 관계 그런 면들을 톨스토이가 드러내주는데, 빙점에서도 그런 요코라는 사람이 그런 측면을 이렇게 드러내주지 않는가. 주변의 사람들이 다 막 불륜이고 여하튼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 좋지 않은 그런 부분을 보이는데, 그 요코를 통해서 중간에 그 요코가 학생 대표로 이렇게 답사하는 그런 측면들, 또 요코의 그런 삶들, 또 요코 자체도 미우라 야코가 내세운게 자기 동생인가요? 동생이 죽고 그 동생을 소환시켜서 주인공인 이제 요코로 내세우고, 예수님이 뭐 죽으면서 이렇게 부활한 것처럼 요코를 이렇게 부활시켜가지고 이렇게 빙점을 풀어나가는 그런 점들, 그런 것들이 안나 카레니 뭐 톨스토이 그쪽하고도 좀 연결이 되지 않는가. 또 다른 측면에 그 양기자 씨가 예전에 그 모순이라는 소설을 오래전에 썼거든요. 그래, 그 유튜버 그 문학 편집자가 그런 이제 소설들을 계속 많이 소개해 주는데, 다달이 뭐 연말 이렇게 소개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뭐 지금까지 이렇게 자기 이제 구독자들하고 소설 중에서 뭐가 좀 이렇게 유명하냐, 좋은 소설들 있냐 이렇게 추천을 받는데, 거기에서 제일 먼저 나온 게 그 모술이더라고요. 여러 가지 많이 소개를 했는데 아주 오래전에 나왔는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베스트셀러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길래 무슨 얘기인가 이제 좀 봤거든요. 그래 이제 모순 자체가 그 창과 방패를 이야기하는 그거거든요. 그 인생 자체도 그 창과 방패처럼 모순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풀어나가는데, 거기서 이제 언니하고 동생이 있는데, 동생은 부자고 언니는 가난하고 그런 측면에 살아나가면서, 그러면서도 언니가, 동생이 부자이지만은 부자면서 또 다른 측면으로 부자가 아닌 측면들을 이렇게 드러내주면서 그 인생의 모순점들을, 언니는 가난하지만은 가난한 또 이면의 측면에 가난 말고 또 다른 요소들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인생의 이제 모순을 드러내면서 이게 풀어나가는데, 내용이 이렇게 깊이가 있더라고요. 그래. 왜 그래 지금까지 계속해서 베스트셀러로,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았는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이어서 그 원미도 사람들인가요? 그 양계자 씨, 그 소설 이제 모순이 워낙 내용이 좋아갖고 그것까지 이렇게 연결해서 지금 이렇게 보고 있기도 합니다. 여태가 이 시대도 그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는 하지만 그런 메타 내러티브들이 통하고 또 사람들이 그것을 요구하는 그런 현실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아까 제가 그 작가 이름이 생각 안 났었는데 최인훈, 제가 좋아하는 작가거든요. 광장 최인훈. 아주 예, 예. 깊이가 있고. 그런데 그 제가 이제 우리 최 목사님 이야기 하시는 것도 들으면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다 이야기가 주축을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일단 뭐 우리에게 이야기를 이제 주셨고, 그야말로 성경은 이제 메타 내러티브로서의 아주 중요한 그런 이제 그 책인데, 그러니까 그 이야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진짜 사람들이 상당히 이게 흥미를 끌고 재미를 유발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저도 이제 자연과학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많이 약하고, 또 설교도 보면은 진짜 이게 내러티브 식으로 풀어내면 좋은데,
너무 분석적이고 뭐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좀 딱딱하게 들리기도 하고 이런데, 그러니까 이제 문학 작품이 사람들한테 이게 왜 어필이 되는가? 그 사람을 움직이는 건데 감정을 움직이잖아요. 이성적으로 아무리 내가 옳다 해도 그게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은 이제 사람들이 안 움직이는데, 그래서 지금도 그런 저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그 전도 방법 이런 게 좀 필요하겠다 이런 좀 생각이 들고, 저는 지금도 뭐 병원에 일하면서도 항상 이제 전도에 대한 어떤 그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기독교가 쇠퇴한다면 여러 가지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 있지만, 제가 사람들 만나가지고 이야기해 보면 결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데 좀 관심도 가지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떠한 그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그야말로 제너럴한 이런 그 모습, 뭐 기독교가 어떠다 뭐 복잡하게 설명하는 그런 게 아니고, 저 사람 보니까 진짜 예수 안 믿는 사람 뭔가 좀 다르다. 뭔가 이렇게 제너럴하고 베풀고 뭐 이렇게 뭐 이제 붐이 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그건 이론으로 이제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고 어떤 생활 속에서 이제 그게 배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기독교를 우리가 이제 뭐저 수입했다고 하면 수입이고 뭐 그런데, 이제 서구화된 어떤 그런 기독교가 상당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이런 측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도 이제 신학에서 여기 주로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즘은 나오는 책들을 보면은 이제 그 내러티브에 대한 이야기, 성경도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책이 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목사들도 그런 부분에 더 관심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면서 어 이제 설교도 이제 그야말로 사람들한테 그 감성에 뭐 무조건 감성에 다 이렇게 호소를 할 수 없지만 이제 그런 것을 다 이렇게 활용을 하는 것이 참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또 워낙 또 약하다 보니까 오히려 제 자신을 더 돌아보면서 이 문학 작품을 좀 읽어서 참 사람들한테 내가 감동받은 거 이런 것도 이렇게 전해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데, 사실 젊을 때 나름대로 읽었던 그런 소설들이 지금 가만 생각하니까 너무 인간에 대한 그 묘사라든지 이런 것도 잘 넣고, 그 죄와벌도 보면은 그 주인공이 그 노파를 보면서 그 심리적인 이런 것들 묘사를 보면은 진짜 탁월하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예. 네, 그 빙점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자면은 어 이제 1963년 1월부터 1년에 걸쳐 썼거든요. 이제 아야코가 당시 41살, 그리고 주부이면서 그 미우라 상점을 경영하고 있었죠. 잡화점을. 그래서 아침 6시에 가게를 열고 밤 10시에 문을 닫는, 그리고 이제 다 정리하고 뭐 결산 다 하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새벽 2시까지 썼다고 그래요. 2층에서. 근데 이제 그 아사히카와가 굉장히 추운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토브가 없는 침실에서 이제 이불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쓰는데, 그 옛날에 잉크 이렇게 찍어서 쓰는 잉크가 있잖아요. 네, 그 병 속에 잉크가 얼 정도로 그렇게 추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고장난 만년필로 그 언 잉크를 찍어서 콕콕 찍어서 얼음을 깨서 그렇게 글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12월 31일 마지막 날 그 아사히카와 우체국 소인이 찍힌 빙점 원고를 도쿄로 발송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964년 7월 10일에 아사히카와 신문 조간에 731편 중에 1등으로 당선되어서, 이제 야코는 8월에 이제 그 잡화점을 3년 했던 잡화점을 문을 닫고 이제 전업 작가로 그렇게 데뷔를 하는 거죠. 이 이제 그 7월 10일 날 그 1등으로 발표가 되고, 그해 12월 9일부터 아사히 신문 조간에 이제 매일 연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해 1965년 11월 14일까지 연재가 되고, 그 다음날 바로 단행본으로 출간돼요. 이런 경우가 드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신문에 연재되면서부터 뭐 엄청난 인기를 얻었고요. 그래서
연재가 끝난 다음 날 바로 단행본이 출간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신문 연재가 끝나고 한 6개월쯤 지나서 1966년 5월 15일부터 매주 일요일 저녁에 일본 텔레비전에서 코미디 프로그램이 시작되는데 지금까지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제목을 쇼땡이라고 그랬어요. 쇼땡. 이게 빙점의 일본어 발음이 효땡이거든요. 효땡. 근데 그거 이제 워낙 이제 효땡이 붐을 이루니까 그 텔레비전 코미디 프로그램 이름을 제목을 쇼땡이라고 이렇게 진 거예요. 비슷하게. 그래서 그 당시 빙점이 얼마나 인기가 있었고 영향력을 실감할 수 있는 대목이죠. 그리고 당시 이제 1966년 독서 여론조사에서 당시에 뭐 엄청난 베스트셀러였던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것을 제치고 뭐 큰 차로 제치고 빙점 1위를 차지했대요. 그리고 66년 당시 45만 부가 판매되었고 아사히 신문 출판국 단행본으로는 최고의 판매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3년 통계인데요. 거의 10년 전 통계인데 빙점하고 그 이후에 이제 속빙점이 나오는데 그 속빙점하고 합한 그 출판 부수가 810만 부. 예, 엄청나죠? 810만 부. 그리고 이제 만화 빙점이 또 2008년에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유라야코의 이제 작품을 제가 조사한 바로는 84작품이거든요. 단행본이. 그 대부분의 작품이 전자책으로 지금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 미우라 아야코의 그 영향력이 지금도 대단하고요. 그 고향인 아사히카와 평생 살았던 아사히카와의 기념 문학관이 세워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빙점이 그 영화로 드라마로 먼저 만들어졌는데 66년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65년에 연재가 끝나고 바로 그 다음 날 단행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드라마로 방영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재될 때 아마 그 촬영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66년에 이제 드라마로 방영이 됐는데 그 아사히카와에서 이 빙점이 드라마로 방송되는 시간에 상점가에 사람들이 없었대요. 그래서 상점 주인들이 장사가 안 된다고 걱정을 했고 목욕탕에 손님이 없을 정도. 우리 옛날에 모래시계인가? 그 드라마 할 때 뭐 세상 조용했다고 그러던데 아마 그런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드라마로는 총 8번 만들어졌어요. 일본에서. 66년, 또 66년, 71년, 71년, 81년, 81년, 89, 2001년, 2006년 8회 만들어졌고 영화는 1회 만들어져서 상영이 됐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이제 빙점 이게 이제 그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일본에서 빙점 단행본이 간행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65년 11월 15일이거든요. 연재가 끝난 다음 날. 근데 한국에서 빙점 상이 그 일본에서 신문 연재되고 있는 1965년 6월 10일에 춘추각에서 빙점 상이 출판돼요. 이거는 세계 번역 역사에 없는 경우라고 그러더라고요. 본국에서 출판도 안 됐는데 번역본이 한국에서 빙점 상으로 출간됐다는 거죠. 아마 그때 당시는 일본어 잘하는 분들이 꽤 많았겠죠. 그래서 이제 일본에 뭐 빙점 붐 난리가 났다. 신문 연재됐는데 그럼 보내봐라 해서 뭐 한 달치 모아서 이렇게 신문을 보냈든지 했겠죠. 그러니까 읽어보니까 이제 너무 재밌거든요. 한국에 번역 출판하면 대박 날 것 같아서 이제 아마 번역을 해서 너무 재밌으니까 중간쯤에서 빙점 상으로 해가지고 출간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빙점 일본에서 종료 다음 날, 연재 다음 날인 11월 15일 단행본이 나왔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나흘 후에 완역판이 출판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대단한 거죠. 예. 11월 19일에 이제 상하 합본해가지고 한 권으로 나온 거죠. 이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영화와 드라마로 만들어졌고요. 영화는 2번이나 만들어졌고요. 드라마로도 2번 만들어졌어요. 다들 아실 분들인데 이제 첫 번째 영화는 김진규, 김지미, 뭐 윤양하 이런 분들이 출연을 했고요. 67년이었고요 그때. 그다음에 81년에 또 한 번 영화가 만들어지는데 이때는 이제 남궁원, 얼마 전에 돌아가신 남궁원, 김영애 이분도 돌아가셨죠. 원미경, 이형아, 정한용 이런 분들이 출연했고요. 네, 드라마도 2번 나왔는데 1990년에 맨 첫 번째 드라마가 나왔고요. 임동진, 김영애,
전무송, 손창민, 이미연, 선우재덕, 임예진 이런 분들. 당시 그 뭐야 뭐 그 인류급 배우들이잖아요. 예. 그다음에 2004년에 또 한 번 만들어졌는데 이때는 이제 최수지, 선우재덕, 유태웅, 김현정 이런 분들이 출연을 했어요. 그 라디오에서도 제작해서 인기가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질문이 자, 하나 또 있습니다. 예. 예. 그 나중에 이제 그 엔도 슈샤코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더 작품을 읽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는데, 저 나중에 이제 뭐 미우라 야코하고 엔도 슈샤코하고 비교해가지고 이제 어떤 점들이 좀 차이가 나는지 뭐 이런 것도 좀 알았으면 좋겠고, 그 그건 다음에 좀 이제 또, 아니고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지금 책 쓰고 있습니다. 아, 지금 그래요. 엔더 시사크 음, 지금 연구에 들어갔고요. 예. 뮤라야코 엔더 시사크 비교 그 연구. 예. 다음에 이제 그 미우라 야코는 분명한 어떤 그 목적 의식을 가지고 이제 소설을 썼는데,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일반 그 문학 그 평단에서 이제 그 평가가 이게 좀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단순히 문학 작품을 이제 도구화했다 하는데 이런 측면 어떤 비판적인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보는 자 잣대가 달라가지고 이제 좀 비판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혹시 뭐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어차피 이제 빙점 이게 제일 이제 그 중요한 작품을 가니까 빙점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어, 일반 이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뭐 어떤 뭐가 좀 이렇게 뭐 좀 부족하다 해야 되겠나? 좀 결함이라 해야 되겠나? 뭐 이런 부분들 혹시 또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그거는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제 다를 수 있겠지만 혹시 그런 좀 그 이야기는 이제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기도 하고. 일단 그 뮤라야코의 작품은 일본의 전통 문학계에서는 취급을 안 해줘요. 음, 대중소설로 취급을 해요. 그리고 반면에 엔도 슈사크는 문학으로 취급을 해요. 그래서 엔도 슈사크는 석사, 박사 논문들도 많고요. 계속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미우라야코는 학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준이 낮다는 거죠. 어, 이게 이제 두 가지 이유인데 너무 쉬워요. 그리고 대중소설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텔레비전으로 그 드라마로 만들어지고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방금은 이제 빙점만 그렇게 만들어진 걸 소개했는데 13편 소설이 또 드라마로 만들어져요. 그리고 영화로도 지금 7번째 만들고 있는 중에 제작 중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예 그냥 대중소설로 분류를 하지 전통 문학으로 분류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기독교 문학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도를 목적으로 쓴다. 이걸 공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찍힌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 기독교를 변호하는 문학이다. 이거는. 그래서 전통 문학, 순수 문학으로 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런데 그런 비판을 받고도 한 번도 꿈쩍하지 않고 끝까지 35년간 그거를 유지했다는 거죠. 선교를 위해서 썼다는 거죠. 그렇게 인정받지 마이크 못해도. 마이크 끼치고. 예. 앤더스 샤크 글도 기독교 옹호하는 글이 안 많습니까? 엔도 슈사크는 카톨릭 이단이에요. 그래서 예. 금서였어요, 처음에는. 예, 굉장히 진보적인 신학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가톨릭 이단인데 그것도 내가 보니까 가톨릭에 대한 이단인데 맞아. 신에 대해서 비판적이면서 긍정적인 그런 예, 거기는 거의 김용옥, 도올 김용옥 수준의 해석이에요, 성경을. 맞아. 허복음 그러니까 수준으로 봐요. 예. 예. 그런데 이제 뭐 또 그렇게 또 비판만 할 게 아니고요. 좀 더 연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예. 그래. 260작품이나 남겼으니까. 예. 근데 사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엔도 슈사크는 토착 일본 그러니까 카톨릭 서양의 종교인 카톨릭을 일본에 어떻게 맞게 소개 만들려. 이게 평생 사명이었어요. 자기가 맞아. 고민을 엄청 했거든요. 음. 어쩔 수 없이 엄마 때문에 세례를 받았는데 그건 버릴 수도 없고 엄마를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일본에 맞는 카톨릭은 어떤 모양이어야 될까?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엄마 같은 하나님. 그렇게 음. 이제 소개를 하는 거죠. 음.
그래서 더 연구가 필요한데 그렇게 이제 비교할 수가 있고요. 빙점에서 이제 기독교 색채가 그렇게 많이 나타나진 않잖아요. 성경 구절 하나 가지고 계속 고민하는 거 나오죠. 그리고 이제 교회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는 거지. 그렇게 일반 그 불신자들한테도 거부감을 줄 만한 내용은 없다고 보거든요. 빙점에는. 오히려 더 이제 관심을 갖게 될 수가 있죠. 그렇게 이제 그 스지그치 게이조 병원 원장이 자꾸 이제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고민하고 그 이제 장인어른이 이제 그 내과의 신인가 뭐 외과의 신인가 그분한테 이제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걸 계속 고민하고 있고 그걸 실천해 보려고 하고 있고 교회에 가서 구도자가 된 거죠. 쉽게 말해서. 사실 이 게이조가 굉장히 이제 구도자의 모습이 있거든요. 성경도 사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자기 구명조끼를 벗어서 일본 여성에게 주고 자기는 죽어요. 이 실제 사건을 넣은 거거든요. 일본에서 실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선교사가. 예. 그래서 그 사건을 일부러 나중에 집어넣어요. 신문연대 때 없었어요. 나중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선교사가 굉장히 이제 그 임팩트가 컸죠. 그래서 이제 그 선교사처럼 어떤 그런 삶을 살아보겠다 해서 이제 고쳐먹고 와서 이제 성경도 구입하고 성경도 읽고 잘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 문 앞에 가서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그 빙점에 넣음으로 인해서 어떤 구도자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독자 가운데서도 저런 구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의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실은 교회의 모습은 그 다스코라는 일본 무용 선생 그 무용소가 사실은 교회 같은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와요. 거기서 대화하고 밥 지어 먹고 그다음에 누가 죽었다고 하면 거기서 자기들끼리 장례식을 치르고 추도식을 치르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뮤라야코의 집인 거예요. 뮤라야코의 집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리고 일부러 모임을 해요. 가정 집회도 하고 성경 윤독회도 하고 청년 모임도 하고 네. 다양한 모임을 해서 거기서 사실은 교회 같은 가정을 목표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뮤라 부부는 그 책만 써가지고 전도한 게 아니라 그 삶이 미셔널 라이프였어요. 그리고 자기 가정이 교회같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결혼할 때부터 그게 목적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미셔널 라이프 자꾸 얘기하는데 그런 모델들이 벌써 일본에 있었어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결신했고요. 그다음에 그 커플들이 거기서 탄생하고 그다음에 어린이 크리스마스 집회는 40년 넘게 해서 어렸을 때 참가했던 사람이 나중에 어른이 돼서 자기 자녀를 데리고 2대가 참가하는 그런 모임이 됐을 정도로. 우리가 지난달에 이제 그걸 다 우리가 읽고 또 공부를 이제 해가지고 생소하지는 않고 여기 한번 손성호 선교사님 혹시 이야기하실 수 있는 형편이 되십니까? 안 되면은 넘어가고요. 우리 손성호 선교사님은 나중에 이제 우리 거기 토요일 날 주 모임에도 또 초청할 건데 5월, 6월, 7월 석 달에 그러니까 세 차례에 걸쳐 가지고 그 불교에 대해 가지고 불교 그 태국에 불교 국가잖아요. 거기 17년대 선교사에 가시고 지금 한국에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거기 선교 훈련원에 이제 그 일도 하시고 그래서 또 두꺼운 거기 불교에 대한 그 책도 쓰셨어요. 그래가지고 책을 중심으로 이제 할 건데 오늘 뭐 이렇게 책은 안 읽으셨는지 뭐 이야기는 안 하시는데 좀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야기하실 분이 있습니까? 우리 장로님, 정목사님. 그 아야코하고 그 앤드 슈샤코하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영국의 그 C.S. 루이스하고 톨킨하고 약간 이제 비교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그 톨킨이 루이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신은 너무 이렇게 기독교적인 색채를 많이 드러내서 글을 쓰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톨킨이 했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톨킨이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또 아야코도 그 이제 많은 소설을 쓰고 있는데 만약에 자기가 기독교다 그렇게 이제 정해놓지 않고 이야기를 했다면은 어떤 면에 더 이렇게 넓게 이렇게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기독교들은 딱 못을 박았기 때문에 어떤 연구나 그런 부분에도 이렇게 뒤로 밀려나게 되고 작품 자체는 훌륭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 때문에 또 어떤 기독교를 더 널리 전파하는 측면에서는 그게 과연 옳았을까 아닌가 아니면 톨킨의 얘기처럼 톨킨의 얘기가 맞는가 그런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예, 근데 미우라 에코 책들이 기독교 출판사에서보다 일반 출판사에서 더 많이 출판됐어요. 예, 예. 그래서 오히려 꼭 크리스찬들만 읽은 게 아니었어요. 예, 그리고 그때 당시에 굉장히 일본에 붐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런 거는 뭐 그게 사명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것 예,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라이프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너무 사랑이 컸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전하는. 그래서 제가 요즘 톨스토이 단편을 읽고 있는데 그 좀 그 느낌이 비슷해요. 유라 야코하고 톨스토이하고. 결국 톨스토이도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강조하잖아요. 미우라 야코도 사실은 큰 메시지는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거든요. 인간들 다 죄인이야. 서로 용서하며 살아야지. 비판하고 정죄하면 안 돼. 이런 메시지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사랑을 계속해서 전하는 것. 톨스토이도 그런 맥락으로 볼 때, 톨스토이를 많이 아무래도 이제 기독교 소설가라고 볼 수 있잖아요. 톨스토이도 메시지가 그런 성경적인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미우라 야코도 톨스토이를 많이 읽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들어야죠. 예. 그래서 그렇게 비교 연구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톨스토이하고 미라야코도 연구해봐도 재밌고 도스토옙스키하고 또 연구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초반부에 이제 그 홍교사님이 묘라였고 이제 거기 그 삶에 대해서 그 책을 쓰신 거 있죠. 예. 그 자리에 아주 아마 나올 거예요. 예. 예, 그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소설을 보면은 그 소설가의 그동안의 어떤 그 경험,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게 다 보면 이게 녹아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것을 경험했는가, 어떤 세계를 만났는가, 특별히 이제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에서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가, 이거에 따라 가지고 작품이 많이 이제 달라지고, 방금 이야기하셨듯이 뭐 이제 톨스토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완전히 마지막에는 좀 여러 가지 뭐 이제 또 평가가 있을 수 있지만은 그야말로 뭐 승자와 같은 그런 삶을 이제 살려고 하고 그러다가 집 나가서 결국 이제 객사하고 이제 이런 다 히스토리가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냥 단순히 그 사람의 작품을 통해서 그걸 우리가 알기는 하지만 그, 그 작가의 어떤 삶, 자라온 배경, 특히 이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이런 자기의 어떤 인생관, 어떤 세계관 이런 것이 형성됐는가 이런 걸 좀 더 깊이 알면은 그 작품에 대한 더 올바르고 좀 제대로 된 이해를 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잠깐 예, 굿모닝님요. 음소거 해제하시고 음소거 해제하시고 네, 예, 네, 네, 목사님. 예. 예. 예,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등장 인물이 있는데 저는 이 중에서 조금 의문 나는 게 게이저하고 또 게이저를 좋아했던 그 여성분이 한 분 있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뭐 이렇게 떠나가게 되고 뭐 이렇게 죽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두 명의 관계를 통해서 미우라 아역코가 저기 나타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는지 뭐 게이저의 성격에 대한 거라든지 아니면 그 어떤 그 관계의 성을 통해서 우리 독자들에게 뭐 하고 싶은 이야기 있는지는 조금 그,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생각이 어떠신지요? 마츠자키 유카코라고 그 병원 네, 장인데 뭐 네, 네, 좋아했던 거죠. 그 게이조 병원장을. 근데 이제 좋아했던 네, 이유가 그 이제 굉장히 배려를 해줬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이 빙점이 전쟁 문학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전후 문학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등장인물들이 하나같이 다 전쟁 피해자들이에요. 그 살인범, 그 사이시 스치오도 그 전쟁에 끌려갔다가 그 돌아왔잖아요. 그래가지고 후유증으로 사실은 그렇게 됐고, 그리고 루리코도 전쟁 피해자예요. 루리코가 그 아버지가 게이조가 엄청 바빴어요. 그러니까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그 부상병들 뭐 이런
환자들이 엄청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바빠가지고 루리코하고 못 놀아준 거예요. 한번 제대로 안아주지 못했다고. 초반에 나오거든요. 빅점 초반에. 결국 루리코도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이시한테 끌려가가지고 살해당하잖아요. 전쟁 후유증으로 그런 거고. 그리고 또 등장하는 유카쿠도 마찬가지. 유카쿠도 저쪽 사할린 그쪽에서 이렇게 전쟁 끝나고 귀환해 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기 엄마인지 언니인지 모르겠는데 속빙점에 나오거든요. 안 죽고 나와요. 근데 귀환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어렸을 때 그 귀환했던 사람들, 우리 그 만주에서 일본이 전쟁 끝나고 귀환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때 뭐 죽기도 하고 막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겨우겨우 이제 귀환해 와가지고 그런 어떤 전쟁의 후유증을 안고 살아갔던 사람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알고 게이조가 원장의 권한으로서 굉장히 배려를 많이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랑을 못 받고 자란 유카쿠였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랑을 베풀어준 사람에게 이제 딱 뭐 좋아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여기서도 아마 사랑이 굶주린 사람, 그리고 사랑을 베풀어준 사람, 이런 관계로 설정을 하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더 하나 이제 또 재미를 또 더하기 위해서 뭐 사실 나츠이가 그렇게 바람을 핀 건 아니지만 이제 무라이하고 관계를 좋아하면은 이제 사실 게이조도 뭐 복수한다 그래가지고 자기 부하 직원이니까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지켜가고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또 석빙점에서 또 만나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그 다츠코라는 나츠의 친구, 그 무용 선생이 잘 키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 석빙점에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게 빙점하고 석빙점을 같이 읽어야 완결이 돼요. 그래서 잘 보셨네요. 그 많이 등장하지 않거든요. 루카쿠가. 예. 그걸 또 인상 깊게 보셨네요. 예. 시간이 벌써 9시 22분이네요. 시간이 좀 흘렀는데, 우리 뭐, 한 달에 한 번씩 또 만나니까, 또 오늘 못한 이야기는 또 계속 이어서 또 하시고, 좀 더 우리 이 모임의 대화가 좀 더 깊어지고 또 넓어지고 하면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오늘 하루 종일 또 예배도 드리고 뭐 피곤하실 텐데, 우리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배 목사님 한번 기도해 주시고, 한번 마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 미우라 아야코를 통해서 좋은 문학 작품을 우리에게 남겨주시고, 그의 유산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사람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 앞두고 바쁜 시간 가운데서 이렇게 시간 내서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귀한 은혜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지는 모임 가운데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